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0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주식수와 자본 총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우리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식수와 주식 숫자,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자본 총계는 자본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률의 이익잉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우리가 자본 총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첫 번째는 주식을 분할한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주식 분할이다, 주식 분할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아주 쉽게 그냥 10,000원짜리 주식 한 주가 있어요. 한 주가 있는데 얘를 5,000원짜리 주식 두 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두 주로. 그러면 우리는 전체 금액은 같지만 주식 수가 나누어졌죠. 그쵸? 이렇게 해서 한 주의 액면가를 낮춰주고 주식 숫자를 늘려주고, 그래서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한 주일 때의 금액과 두 주일 때의 금액은 서로 10,000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수는 증가를 하게 되고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식 배당이다 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자, 주식 배당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주식 배당은 잉여금의 일부를 떼서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줄 때 무엇으로 나누어 준다? 주식으로 나누어 주게 된다. 주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니까 주식을 다시 새롭게 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개념이시고, 자, 그러면 주식 배당은 소위 말하는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은 줄어들게 돼요.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떼서 주식으로 나눠주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주식을 당연히 발행해 줘야겠죠.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주들한테 나누어 줘야지 돼요. 그럼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식 배당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무상증자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자본금을 늘려주는. 그런데 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본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자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체 자본에는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났으니까 전체 자본에는 변화가 없고, 주식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주식 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 수는 증가를 하게 되고 자본 총계는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됐다.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은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시장에 발행되어 있는 자기 주식, 우리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하게 됐다. 다시 회수를 하게 됐다. 그러면 시장에 있던 걸 회수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수는 불변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지만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자본 조정이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기 주식이다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자본 조정의 무슨 항목이더라? 마이너스 항목이더라. 그럼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 자본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수는 변함이 없지만 전체 자본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더라.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따로 뭐 설명 안 드려도, 유상증자는 돈 받고 주식을 발행을 해준 거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 숫자 늘어나게 되고, 주식 발행했으니까 자본금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모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죠. 그렇죠? 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바로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5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문제 3번은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 안에 박스를 한번 볼게요. 2007년 1월 1일 건물을 1억 원에 취득하여 24년 12월 31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했다. 24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자, 24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건물의 취득원가는 그대로 1억 원이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있더라? 9천만 원이 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2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 건물의 장부가는 1,000만 원입니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죠. 그쵸? 네. 자, 25년 1월 1일 위의 건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하면서 잔존가치는 100만 원, 그리고 향후 5년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액법으로 해오던 것을 지금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오던 것을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했어요.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하면서 내용 연수도 다시 조정을 들어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연수학계법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 합계 분의 잔존 연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취득원가는 지금 현재까지 이전까지 우리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왔기 때문에 정액법의 마지막 최종적인 이 장부가를 그대로 취득원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취득원가는 1,0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100만 원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그러면 빼고 나면 900만 원만큼이 될 거고 여기에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계인데 내용연수는 몇 년이요? 5년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더해 주시고 분의 잔존연수는 이번 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5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두 번째 해가 되면 4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15분의 5 그럼 3분의 1에 해당하니까 감가상각비는 300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문제 4번을 풀기 위해서 상품 계정 하나를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매출 원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상품 계정 하나를 그려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기초에 여기는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시면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주어진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환출이 있고 할인이 있고 타계정 대체가 있어요. 그러면 타계정 대체만 우리가 이쪽에 대변에다가 빠져나간 거니까 타계정 대체만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기초는 8만 원 이렇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환출이 4만 원이고 매입액이 24만 원이고 할인이 3만 원. 그러면 17만 원만큼의 매입액을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매입액? 순 매입액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단기 매입액 24만 원에서 환출 4만 원 빼주시고 할인 3만 원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그대로 얼마예요? 5만 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액이 10,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6만 원만큼 빼주시면 되니까 매출 원가는 19만 원이 나오겠죠.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9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문제 5번은 우리가 충당부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발부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이 나가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충당부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지금 당장이라도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지금 당장 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지급을 하려면 당장 돈이 필요해요. 맞죠? 그리고 그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발채무, 우발부채다. 우발채무, 우발부채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우발부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채무가 아니나 장래의 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채무로 바뀔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얘는 현재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의무는 없더라. 대신에 채무로 바뀔 수 있는 것. 우발부채의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보증이 있어요. 보증. 보증을 설 때 선생님 돈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알아서 갚겠지 하고 제가 보증을 서줬더니 나중에 없어졌어.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저한테 대신 빚을 받으러 올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선다라는 자체가 부채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상대가 빚을 안 갚게 되면 그때는 부채로 바뀔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우발부채의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소송 중일 때 소송의 패소 확률이 있을 때 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우발부채다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발부채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로 인식을 한다 안 한다? 부채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 다만 위험 부담이 크면 그때는 주석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한다. 네.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에 유출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충당부채 인식이 가능하다? 아니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만 충당부채로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이 클 때 뭘로 기록한다? 주석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6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와 그래프를 가장 적절하게 표시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문제 6번은 첫 번째 고정비 그 다음에 변동비 그 다음에 준고정비는 계단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준변동비는 우리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차트 다 외우셨죠? 그렇죠? 간단하게 먼저 짚어드리면 고정비는 총 원가는 일정하고 단위당 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고정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변동비는 총 원가가 생산량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게 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
고정비에 우리가 암기하셔야 되는 거는 감, 임, 도, 세가 있어요.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권과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고정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변동비는 직접비는 모두 변동비에 해당하고, 그리고 변동 제조간접비가 있습니다. 변동 제조간접비가 변동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준고정비에 해당하는 건 렌탈료나 리스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준고정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준변동비는 고정비 부분과 변동비 부분이 같이 있는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혼합 원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 혼합 원가의 대표적인 거, 이 고정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기본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준변동비다. 대표적으로 전력비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문제상에서 전력요금, 기본요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정답은 준변동비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다음 중 변동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선택한 것은 그랬어요. 7번도 여기 있는 이 변동비에 해당하는 거. 자, 찾아볼게요. 첫 번째,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이건 고정비에 해당하겠죠. 고정비에 해당해요. 안 되겠고,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원가 총액이 증감한다. 자, 총액이 증가한다. 그래서 나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 조업도 대비 단위당 원가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우하향하는 것은 고정비에 해당하고요. 조업도 대비 총 변동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우상향한다. 우상향.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간다. 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전력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이 대표적인 변동비의 예시다. 전력비는 아까 준변동비라 했고, 감가상각비는 고정비라 했어요. 생산직 직원의 인건비는 변동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어떤 생산직에 따라서 조금 틀려져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있고 추가 수당이 있는 것과 아니면 하나 생산할 때마다 얼마씩 받아가는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는 조금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변동비 맞죠. 그러면 나, 라, 바에 해당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똑딱은 두 가지 종류의 시계를 제작하고 있다.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 원가는 아래와 같고,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실제 제조 간접 원가는 250만 원이다. 산업용 시계의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8번은 시계를 두 가지, 산업용하고 가정용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는 직접 재료비가 8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350, 150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문제는 실제 제조간접비 총액은 25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제조간접비 둘의 합이 250만 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250만 원을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나누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산업용 시계의 총원가, 총원가를 했으니까 그만큼을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25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제조 간접비를 나눠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누구를 기준으로?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식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배분을 할 때 제조 간접비 배분은 제 해주시면 됩니다. 합은 각각의 합.
쟤는 나누어 줄까? 그러니까 쟤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산업용만 계산하시면 되니까 각은 350만 원 곱하기 우리 둘의 합은 500만 원 분의 2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항상 곱하기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절반이니까 175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175만 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업용의 총 제조원가를 물어봤으니까 다 더하시면 되겠죠. 400, 500, 605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문제 8번은 너무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가깝게 배분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문 공통비와 배부 기준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9번에 배부 기준. 배부 기준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인과관계다 이렇게만 외우셔도 돼요. 인과관계다. 서로 간의 관련성에 따른 거.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를 나눠준다. 그럼 복리후생비는 직원 수에 따라서 나눠준다. 직원이 많은 부서는 복리후생비 많이 쓸 거고 직원이 적은 부서는 복리후생비 적게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해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배분이라는 걸 해주시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반비는 운반 거리에 따라서 배분해 줄 수 있고 또 혹은 운반 횟수에 따라서 배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간접 노무비는 직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작업 시간, 노동 시간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배분할 수도 있고요. 전력비는 당연히 전기 쓴 사용량만큼을 가지고 나눠주시면 되겠고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기계의 사용 시간이라든지 기계는 우리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많이 쓴 걸 많이 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지금 면적에 따른 건 뭐를 면적에 따른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10번.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에 따른 물량 흐름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10번은 너무 중요한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완성품 환산량. 그럼 완성품 환산량은 우리 무조건 어떻게 계산해라?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수량 마이너스 기초 수량. 그냥 이렇게 써두시고 우리는 완성 수량서부터 기말 수량까지 계산하시면 여기까지를 우리가 평균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를 끝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선입선출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보기의 마지막에 보시면 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평균법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초정품 착수수량 완성수량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T자를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T자를 하나를 더 그려서 우리는 자 기초수량이 2,000개 단기 착수 수량이 8,000개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이 6,000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말은 4,000개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완성품 수량은 6,000개 플러스 기말 수량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거 기말은 뭐를 따져라? 퍼센트를 따져야 한다. 가공비이기 때문에 가공비는 무조건 퍼센트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기말의 완성도는 37.5%. 그러면 4,000개에 37.5%니까 4, 32, 4, 7에 28, 4, 50, 1,500개. 그렇죠? 그러면 7,500개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렇게 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틀로 암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영세율은 뭐에 붙어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부과하죠. 그렇죠? 네. 비거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없다. 이거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비거주자는 외국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세를 적용받는다면 우리나라에 와서도 영세를 적용받을 수 있더라.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세, 납세 의무는 면제다. 아니요. 영세율은 신고해야죠. 매출세액이 안 생길 뿐이고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세율은 무조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화의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내국 물품에는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 채집된 수산물을 제외한다. 아니요. 선박에 의한 수산물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 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그렇죠? 생선 잡아오면 이것도 다 내국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게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국내에 해당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네, 국외, 해외에서 적용을 해주는 것은 모두 영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맞죠? 네. 재화를 단기 할부 판매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번이 정답이네요. 우리 엄청 많이 외웠죠. 그래서 대가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다는 뭐예요?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도 알아두셔야지 돼요. 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발급 특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금계산 발급 특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았을 때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라 해서 한 달치를 묶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4번 보기도 알아두셔야지 돼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세금계산서는 그 누군가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공급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옆에다가 부기한다. 이렇게 비고란에다가 우리의 상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적어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자인 주식회사 국민의 과세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 13번은 일단 법인은 부가세 고지가 있다 없다? 원칙 없더라. 법인은 고지받지 않습니다. 개인만 고지받고 대신에 우리가 법인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과세기간이 1억 5천이 넘는지 안 넘는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과세기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정 확정을 합산한 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럼 24년 1기를 보면 예정 때 1억 원, 확정 때 8천만 원, 그러니까 1억 8천만 원이니까 2기는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기는 1억 원, 2억 원 그랬으니까 3억 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또 신고 납부해야 하고 25년 1기를 보시면 7천만 원, 6천만 원 그랬으니까 1억 3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억 5천 미만이 됐으니까 이때는 2기 때 고지를 받게 됩니다. 2기 예정을 고지받을 수 있더라. 그래서 25년 2기 예정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기 때 다시 1억 6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26년 1기는 다시 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인은 원칙 고지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직전과세 기간에 1억 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지세액을 받을 수도 있더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원래 1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고 2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급여가 미지급된 상황일 때 언제까지 지급한 것으로 볼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1월에서 11월분까지 그러니까 1월에서 11월 달까지는 1월께 뭐 지급이 안 돼서 2월에 지급하든 3월에 지급하든 뭐 상관없이 11월께 12월에 지급되든 뭐 1월에 지급되든 상관없이 1월서부터 11월 건 미지급이 됐다. 만약에 계속 미지급 상태다. 그럼 무조건 12월 31일 날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 월 하나가 빠진 게 몇 월이에요? 12월분이죠. 12월분은 다음에 2월까지 지급이 안 되게 되면 2월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월분은 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2월분은 2월까지, 그 다음 7월, 그 밑에는 11월, 그 다음은 1월. 그랬으니까 1월에서 11월 사이에 해당하는 건 무조건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월분을 6월 30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 6월 30일에 지급한 것 미지급하더라도 12월까지는 기다려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1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번이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특별소득공제에 대한 대상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소득공제다라고만 계속 암기했었는데 특별소득공제에는 우리가 보험료하고 주택자금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특별소득공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법상.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까지 막 세분화해서까지 설명 안 드리고 그냥 공제예요. 그 다음에 그냥 소득공제예요, 세액공제예요 이렇게만 구분을 했었는데 자,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보험료 중에 우리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과 관련돼서는 우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에 그래서 차입금과 관련해서 이 둘은 차입금과 관련해서 원리금과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요만큼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또 다 외워야 할 거냐? 네. 그래도 그냥 오늘 봤으니까 암기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120회 시험 문제를 살펴보니까 조금 예전과 달라진 거는 세세한 부분들이 조금씩 계속 추가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진도 외에 기출문제 풀이들을 조금 자세히 하나씩 새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